개 도시의 사회적 경제의 실태를 본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적 경제 연구센터에는 전 세계의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년에 3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로컬 비즈니스,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 약 4만 개 이상의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좀 집약을 했는데, 사회적 경제 운동은 오늘 여기 뭐 협동조합에 관심 많은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진생, 신혁생, 우리 김정생 같은 노동자 협동조합에 관심 많은 분 계시고요. 뭐 다양한 진짜 그야말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는 카이스트의 영향을 받고 사회적 경제를 운동이 아닌 경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때 사회적 경제를 이른바 복지운동으로서 인식하고 있던 성공회 대학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정부의 어떤 연구 용역을 타고 사업 용역을 타기 위해서 어느덧 카이스트의 담론으로 이렇게 변모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관찰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하나 제가 예를 들자면, 협동조합하면 유럽에서 어느 협동조합이 가장 유명하죠? 로치델 협동조합이죠, 그죠? 예. 또 뭐 협동조합, 아주 유명한 협동조합 알고 계시는 저 조직 있으면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몬드라고. 예, 몬드라고는 뭐 협동조합의 컨체런이에요, 그죠? 이런 뭐 협동조합의 뭐 이 재벌관계 같은 이 컨체런으로 구성된 몬드라고 좋습니다. 또 예, 위원장님. 사실 제가 FC 바르셀로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FC 바르셀로나 메모리얼 빌딩을 제가 가봤습니다. 7년 전에. FC 바르셀로나의 메모리얼 센터에 가면 FC 바르셀로나의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어떤 이런 소개 또는 레코드가 전혀 없어요. FC 바르셀로나가 얼마만큼 팬이 있고 얼마만큼 조합원이 있고 FC 바르셀로나가 얼마만큼 수익을 냈고 얼마만큼 성적을 냈는지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프로야구팀 있죠. 거기 가면 그야말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FC 바르셀로나에는 전혀 없는 그런 기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전시되어 있죠. FC 바르셀로나의 메모리얼 센터에 가보면 전부 FC 바르셀로나가 지금까지 약 100년간 어떤 사회 운동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FC 바르셀로나의 출발점은요, 지역사회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 내부에서 가난해서 축구를 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유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축구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지역사회가 끌어안는 인클루전, 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결성된 협동조합입니다. 축구는 뭡니까? 4개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목적은 뭐죠? 축구가 그 목적입니다. 축구 자체로, 사커 자체로 관중을 모으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을 모으고 또 뭐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옷 찍어가지고 파는 그거 엄청나거든요. 프로보다는. 그죠? 지적재산권 비즈니스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축구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FC 바르셀로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이 도식으로 얘기하자면 축구와 이른바 구단을 보는 이 비즈니스, 즉 인터미디어에 불과하다, 4개에 불과하다. 이들의 목적은 지금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 민주적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의 원래 출발점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 이른바 돈이 없어서 축구를 배우지 못하는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축구 교육을 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지역사회 내에 끌어안는 것, 소셜 인클루전이라고 보통 최근 표현하죠.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단을 창설하고 구단을 운영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구단 운영을 통해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8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입니다. 그죠? 18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엄청난 수익을 내죠. 수익의 78%가 뭡니까? 다시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전역의 가난한 어린이들, 이제는 가난한 여성들, 가난한 이민자들, 소수민족들, 가난한 이른바 타산자들, 가난한 노동자들을 끌어안는 이른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부분을 다시 투자하는, 바꾸고 말하자면 경영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FC 바르셀로나는 사회 운동체로서의 운동주체로서의 이른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FC 바르셀로나의 이른바 일거수일투족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FC 바르셀로나의 출자자가 되고 FC 바르셀로나의 관중이 되고 FC 바르셀로나의 티셔츠의 이른바 소비자가 되는,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의 재능 기부자가 되는, FC 바르셀로나의 원재료 공급자가 되는 이와 같은 어떤 선순환을 이른바 모범 협동조합 언저리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사회운동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의 인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탈리아의 카를로 보자가라는 사람하고 제가 국제학회에서 이 부분을 사회적 경제의 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마법이냐? 사회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마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역설적인 현상인 거죠. 근데 그 역설적인 현상의 메커니즘을 뚜껑 열어서 보면 이거죠. FC 바르셀로나를 지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이른바 비즈니스체를 영위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감동을 주죠. 이걸 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지역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높은, 보다 업그레이드된 조직 능력과 자금 능력과 자원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하우징웍스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 소개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은, 그리고 마을기업, 그리고 금융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이른바 경영이 아닌 운동으로서 전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나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FC 바르셀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공공사업을 민영화해 주는 것,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미스 언더스탠딩입니다. 오해입니다. 정말 잘못된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5년도에 인천 부평구라고 있죠. 인천 부평구청장이 이제 홍미영 씨라는 사람이 부평구청장이었는데,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어떤 얘기를 해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냐면, 우리 부평구는 사회적 경제의 메카가 되겠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 부평구는 사회적 경제의 메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평구가 직영하고 있던 환경미화업을 지역의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에게 위양하겠다. 그 얘기하고 나서요, 제가 그냥 여러 언론에서 좀 많이 깠습니다. 3일 만에 그거 철회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 부평구의 그 철회를 정말 열렬하게 환영하고 높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경제는, 즉 정부, 공적기관의 어떤 이 사람들의 인식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명분으로 공공사업을 민간에 위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반대로 회장님 계시지만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은
공공사업을 좀 우리에게 좀 떼주시오 라고 하는 의리광을 언제부턴가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 때문이냐면 전자로 인해서 부자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사회적 경제 아닙니다. 이거 사회적 경제 아니에요. 왜 아니냐? 다른 사회,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이런 경험들과 이런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경험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공공사업 민영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 이외의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독자적으로 추출해내고 구축해내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지 공공사업에서 조금 떡고물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놓고 슬그머니 공공사업을 사회적 경제에다가 위양하는 어떤 형태, 이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이른바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평구는 정말 저는 그 계획을 철회하길 잘했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고용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것이 본질이지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을 본질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평구청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직영하고 있던 환경미화업을 사회적 그쪽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이양한들 여러분 환경미화업에 있어서 고용이 뭐 나아지겠어요?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질이 나아지겠습니까? 임금 조건이 나아지겠냐고, 복리후생이 나아지겠냐고.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의 고용정책과 고용실천은 이른바 그 고용의 질과 고용의 조건과 고용의 환경과 임금의 질과 임금의 조건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야 있지 다운그레이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쿠라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제가 이 화두를 많이 던졌습니다. 협동조합운동, 금융협동조합운동, 생산자협동조합운동, 소비자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운동 운운하면서 반독점자본운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양상, 요거 제가 볼 때 최악의 조합이다라고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의 협동조합운동가들하고 제가 오랫동안 이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이 양반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수님, 대기업 싫죠. 재벌 싫죠. 마음에 안 듭니다. 싫죠. 그런데 재벌 시장을 뚫어야 뭐 돈이 안 됩니까? 재벌과 거래를 해야 이게 시장을 한 방에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이 비즈니스 수단으로나마 더욱더 커질 거 아닙니까? 협동조합이 사회운동에 더욱더 재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이 업그레이드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더 기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 대기업하고 이거 뚫지 않으면 장사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사실 협동조합 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본질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협동조합은요, 아까 로치델 협동조합 지금 김정sen 이야기했지만 이탈리아이건 영국이건 스페인이건 캐나다 퀘벡이건 저기 일본의 카나자와건 영국의 런던 또는 쇠필드이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이건 협동조합의 메카 도시에 가보면 한결같은 공통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다? 그들의 협동조합으로서의 발전은 주로 반독점 운동에서부터 다 출발하고 있지, 독점 자본가의 결탁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출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탈리아 볼로냐가 여러분 잘 아시는 협동조합의 메카 중 메카죠. 볼로냐에 가면 볼로냐 GRDP의 70%가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볼로냐의 전체 고용 중에서 45%가 사회적 경제에서 창출되고 있죠. 이른바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는 거의 협동조합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조병우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있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전체 경제의 96%가 협동조합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협동조합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른바 생산자가 협동조합을 매개로 조직화되어 있고 소비자도 협동조합에 의해서 조직화되어 있고 생산자 단체건 소비자 단체액은 이른바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도 이른바 협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의 인터액션, 이 거래 자체가 협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몬드라곤입니다. 그 다음 레벨이 또 캐나다 퀘벡이라고 하는 동북부에 있는 퀘벡이라고 하는 곳이고 등등 세계에는 다양한 어떤 협동조합의 메카 도시가 있는데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볼로냐가 왜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의 강소기업들이 발전되어 있었냐면 이전에도 제가 했던 얘기를 좀 지역사회에 했는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남북 이탈리아가 길게 뻗어 있죠.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탈리아는 여러분 모든 유럽 중세 국가들이 중세 유럽이 다 도시국가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 양상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즉 하나의 국민국가로 통합되는 것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죠? 독일보다 늦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륙 유럽보다 늦었던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지중해 유럽은 같은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른바 지중해 언저리의 유럽에 비해서도 도시국가로 분열 상태가 굉장히 오래 길었다. 자, 여러분 도시국가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김정우 쌤, 네. 김정우 쌤이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사업하기 쉽지 않죠? 아니. 못하죠? 한다 하면 여기에 뭐죠? 관세 장벽이 있죠. 왜? 같은 나라 이탈리아이지만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관세 장벽이 있고 정서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이 있고 유출입의 장벽이 장벽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국가가 이와 같이 분열되어 있는 현상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보니 이쪽에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옆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계속 이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공간이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인 어떤 지리적인 제약이 있다면 그 기업은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덩치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본, 김수행 교수가 이전에 이야기했죠. 자본의 국제화. 자본이 계속 국제적으로 놀아야 말이에요. 가치정식을 요 이익 장소에도 가고 저 장소에도 가고 저 장소에도 가고 막 그냥 자유롭게 자기의 가치정식을 위해 굴러다닐 수 있어야만이 그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것이지 한 도시에 한정되어 있다면 자본의 덩치는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동북부에 이 볼로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이 작은 강소기업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역 내에 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국제적인 이른바 초국적 글로벌 자본들의 공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닌의 제국주의론 같은 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세기 초반에 이미 초국적인 어떤 생산 자본이 구축되었죠. 초국적인 유통자본, 초국적인 금융자본, 물론이거와 초국적인 생산자본이 구축되었던 시기입니다. 자,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런 덩치가 큰 골리앗들이 이들을 관세 장벽이 있든 말든 그냥 감수하고 아주 단가가 싼 이른바 생산 비용을 가지고 그만큼 높은 어떤 이 관세를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이탈리아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치가 작았던 이 강수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이들과 이 초국적 독점 자본과 어떻게 저항을 했냐? 이들끼리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것이 바로 생산자 협동조합. 지금 현재 몬트라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오소독스한 가장 대표적인 협동조합의 네트워킹 패턴이죠. 바로 볼로냐는 이와 같이 볼로냐뿐만 아니라 볼로냐는 특히 좀 이 독점 자본, 반독점 자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거점이 바로 이 에밀리아 로마나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람시와 같은 사람들이 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실천적인 어떤 노동 운동을 하고 변형 활동을 했던 것이 주로 그 거점이 에밀리아 로마나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공산당의 어떤 거점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독점 자본의 어떤 정서가 굉장히 강했던 것도 맞물리면서 이른바 초국적인 어떤 자본의 이 공세에 이 대항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의 작은 소상공인들이 함께 네트워킹해서 생산자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이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이른바 반독점 자본 운동에서부터 탄탄한 생산자 협동조합이 구축되었고, 그 탄탄한 생산자 협동조합이 생산자 협동조합 안에 있는 개개인의 어떤 협동조합의 자생력과 경쟁력마저 최종적으로는 강화시키는 이와 같은 선순환의 역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몬드라곤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 퀘벡도 미국 자본과 한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이 구축된 협동조합 네트워크임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협동조합의 경쟁력 그 자체는 이른바 반독점 자본 운동에서부터 주정되고 영향을 받는 것이지, 독점 자본과의 친밀하고 걸쭉한 상호작용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금융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여기 계십니다. 이른바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독점 자본은 무엇입니까? 상업금융기관들이죠. 그 상업금융기관들과 금융시장 내의 자금 수요자들을 쟁탈전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그러면 금융협동조합들끼리 이것이 연대돼야 되고 뭉쳐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만, 아무튼 반독점 자본 운동 없는 사회적 경제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 전체판을 흙탕물 튀기게 하는, 이른바 썩게 하는, 부패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최악의 조합임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네 번째가 사회적 경제는 시장 논리를 극복할 때 저는 성공 가능하다라고 하는 명제를 사회적 경제 운동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연구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시민 관찰자들이 저는 의식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명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논리를 극복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바꿔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경제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어떤 원리와 그 시스템에 맹목적으로 라이딩하는 것, 편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 해석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장 논리를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수봉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 생산자예요. 볼펜을 만드는 생산자입니다. 안광호 팀장님이 볼펜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예요.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항상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죠? 인격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옷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입지 않잖아요. 사서 입죠. 그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과 소비량은 늘 항상 항등식을 보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선 생산자는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소비 수요를 그대로 예측할 수가 없죠. 뭐 바꿔 말해서 뭐 소비자가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생산자들의 생산 상황을 보고 우리 소비를 늘려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아쉬운 게 있고 얼마만큼 여유가 있다고 생산자들이 이번에 그냥 풍작이 됐다. 쌀이 그냥 과잉 생산이 됐다. 우리 쌀 많이 먹어줄게 하는 소비자는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생산량과 소비량은 양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주류경제학자들, 우파경제학자들, 부자와 재벌들의 편을 들고 그들로부터 떡고물을 기다리는 경제학자들 주로 뭘 이야기하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이렇게 양적으로 조금 달라도 좋다. 이거 100이고 이게 70에 불과해도 좋다.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러죠? 전지전능한 가경님이 계시죠. 인비저블 핸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보이지 않는 손이 뭐죠?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가격. 그죠? 가격이에요. 자, 생산량은 100이고요. 소비량은 70이어도 이 뭐 정말 전지전능한 이 가격님이 계셔가지고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생산량은 늘어나고 소비량이 줄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소비량은 늘어나고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이 가격의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한 이 가격님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에 양적으로 불일치가 보였던 것이 중장기적으로 가면 생산량과 소비량은 이와 같이 황금식을 보이게 된다.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의 바텀라인 핵심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국부로 여기는 할아버지로 여기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지구에 있는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주류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가격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이렇게 불일치하다가 일치되는 과정을 누가 어떻게 정교하게 수리적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주류 경제학 판입니다. 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류 경제학적인 마인드에 매몰되어 있고 그러한 어떤 마인드를 숭상 내지 존중하는 정책론자들은 가격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잘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격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자들의 이 가격이 이른바 임금을 뭐 좌지우지하는 이거 없애버려요. 왜? 가격의 상하 운동을 방해하는 이달이거든요. 뭐 그래서 최저임금 싫어하죠. 금융시장에 있어서 뭔가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금융으로 서민금융 좀 싸게 서민금융 해주겠다. 이것도 뭡니까? 가격의 상하운동을 누가 방해하는 거죠. 자유로운 가격의 상하운동을 앞에서는 노동조합이 방해하는 것이고 지금 부자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따라서 규제 완화를 하자. 정부는 절대 가격의 상하운동에 있어서 상하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 뭐 최저임금을 요구한다든지 임금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가격이니까 임금 상승을 주장한다. 이거는 완전히 적대시돼야 돼. 이 신성한 이론 체계를 방해하는 그야말로 리바이어단, 즉 사탄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원리, 마켓 원리, 자본주의의 핵심 경제 원리.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여러분 청년 노동시장 한번 보십시다.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은 경기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기 마음대로죠. 그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떤 거예요 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부문입니까? 노동자들 언제든지 고용 조정했다가 고용 다시 늘렸다가 할 수 있게끔 임금 늘렸다가 임금 그냥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노동 계약을 하고 있죠.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은 늘 항상 자유롭게 상하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공급량과 소비량, 즉 고용량과 이른바 고용을 희망하는 구직률의 이 모습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한번 보시죠.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은 금리죠.
금리 상하운동 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금리는 늘 항상 이렇게 자유롭게 상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 이야기하자면 자금 수요량과 자금 공급량은 처음에는 조금 불일치했다가도 나중에는 일치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원리로 경제가 이렇게 균형에 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에 불과하지 우리 눈앞의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자,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바로 이 가격을 통해서 생산을 먼저 해라. 이거 소비자들의 소비 능력이라든지 소비량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같은 거 필요 없다. 생산 일단 무정부적으로 해라. 무정부적으로 생산하고 난 뒤에 가격이 사후적으로 조정해 줄 것이다. 사후적으로 조정해 줄 것이다. 사후적으로 경제가 조정된다.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뭘 이렇게 단판 벌일 필요 없다. 시장에서 그냥 거래되는 물신화된 화폐만 있으면 된다. 이들간의 어떤 관계성은 필요 없다. 일단 생산하라. 그러고 난 뒤에 갭이 생긴다면 가격이 사후적으로 이렇게 균형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바텀라인입니다.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시장 논리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이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원리는 사후적으로 경제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가야 할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경제체제, 사회체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생산체제에서는 경제는 사전적으로 조정되어야 됩니다.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적으로 조정되어야 된다. 자, 응대생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상우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전적인 조정 방식으로서의 소련 스타일의 이른바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어떤 경제 통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막상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이 사전적 조정의 방식에 사전적 조정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바로 협동조합, 이른바 사회적 경제에 있다는 것인데 먼저 사전적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생산을 하기 전에 서로 머리를 맞댑니다. 다음 분기의 생산량에 대해서 소비자와 함께 생산자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보다도 생산자는 소비에 대한 보다 더